7절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페이지는 139페이지네요. 7절은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인데 우리 이제 6절과 7절이 연결돼서 가장 우리 소득세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챕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빈출유형 01을 보시면 산출세액의 계산인데요. 일단은 세액계산 특례에 양가로 1번,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반가로 1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맥시멈 1번과 2번 중 큰 금액으로 우리 세금을 내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일반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원천 징수되는 걸로 가정하고 14% 곱하고 있고 더하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기본띠를 곱합니다. 여기서 꽃표시 1번 개정됐는데 이제 2천만 원 금액에 만약에 고배당 기업의 주식이 있다면 이때는 9%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14%가 아니라 9%를 적용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비교산출세액이라고 해서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을 밖으로 싹 다 빼낸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만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싹 다 빼내서 얘네들을 14% 곱하고 비영업 등의 이익은 25% 곱하고 있고요. 혹시 이 중에 고배당 기업 소득이 있으면 얘도 9% 곱하는 걸로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맥시멈은 안 바뀌었는데 기억 보시면 이제 출장노동 사업자의 배당소득하고 다른 종합소득하고 소득공제를 뺀 거에 기본티 곱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출장노동 사업자가 있다면 얘도 밖으로 빼서 14% 곱해보고 이제 남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빼준 다음에 기본티를 곱하는 이렇게 비교산출세액이라는 걸 곱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고배당 기업 소득이 들어왔으니까 그로스업을 그러니까 14%나 9%를 빼줄 때 고배당 기업 소득을 어디에 집어넣냐는데 제가 이자 소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이자 크로스업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고배당 기업 마지막으로 크로스업 되는 걸로 4개로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기출문제 하나를 수정해가지고 그 개정세법 자료에 보면 29페이지 예제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29페이지의 예제에다가 기출문제를 수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1차에서도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29페이지에 개정세법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일부러 고배당 기업까지 들어가는 걸로 문제 하나를 꼬아낸 적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시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0페이지의 반가로 이번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요.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너무 문제가 쉬워져가지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에 바로 14% 곱하고 비영업대금에 25%로 곱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이면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에 보통 C만 남고요. D는 사라져 버립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출제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죠. 이게 뭔지 취지만 하시면 1차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뭔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토지 건물을 팔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잘못 샀구나. 예전에 살 때 미등기로 사가지고 내가 이번에 팔 때도 미등기로 팔았다. 그러면 이게 최고세율 몇 프로 나와요? 무려 70%가 나오죠?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아버지 세금 내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 이 나쁜 놈아 그러겠죠. 아버지 싫은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오, 너가 요새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니까 뭐가 좀 달라졌구나. 뭐냐? 아버지 간단하게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지금 일반 자연인으로 파니까 이게 70%지 아버지가 지금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부동산 매매업자는 미등기를 팔든 등기를 파든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6%, 15%, 24%, 35%, 38%만 내시면 되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그릇된 컨설팅을 해드릴까봐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세청은 이렇게 분명히 지가 자연인 입장에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인해서 70% 같은 걸 맞게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무늬만 사업자, 즉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했을까봐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한 자가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이거 했다라고 신고하면 첫 번째, 네 말을 그대로 믿어줘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계산해보겠다. 두 번째, 너는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크니까 너를 양도소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보겠다. 이 두 개 다 적용해서 그 중에 큰 것을 가져가는 게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첫 번째 칸에 있으니까 혼자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만 재계산을 해보겠죠.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자산 등 양도소득세율이 꽤 높아서 그대로 양소세로 신고하면 뭔가 크게 세금
손해볼 개인들에 대해서만 혹시나 네가 지금 일부러 무늬만 부동산 매매용으로 돌린 거 아니냐라고 계산을 따져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반가로 이번 대상에는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등의 양도세율이 50% 이상인 것만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은 그 박스에 있는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를 그대로 가정해 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하고, 두 번째, 너 거짓말한 거지, 너 양도소득자지 라고 해서 양도소득자를 가정한 사세표가 있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전체에서 부동산 매매 차익만 밖으로 빼내서 남아있는 건 그냥 기본티 곱하고요. 밖으로 뺀 것만 다시 이걸 양도소득으로 가정해야 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빼준 다음에 그거에 양도소득세를 곱해보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 겁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으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시면 이제 자녀세액공제는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요. 입양자하고 이타가정을 포함하고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20만원씩 50, 70, 90으로 뛰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서요. 대상자 보시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인데, 가로 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야죠. 보면 이거 개정됐죠. 예전에는 400만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더해서 700만원인데 400은 못 넘겨요. 400은 못 넘기니까 연금이 400이고 퇴직연금이 300이면 딱 700인데, 연금이 500이고 퇴직연금이 200이라면 그거는 500 더하기 200이 아니라 얘가 400을 못 넘기니까 400 더하기 200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그라미 1번,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을 못 넘깁니다. 더하기 퇴직연금 계좌까지 더해가지고 총 700만원을 한도를 구해서 12%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특별세액공제에 양가로 1번 근로소득자라면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가 표준세액공제 12만원에 미달하면 차라리 그 표준세액공제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사업소득만 있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해주고,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같이 있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꽃표시에 성실사업자의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반가로 1번의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운데 세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셔야 돼요. 언제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세로에 100만원 한도로 해서 12%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일반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세로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요. 오른쪽 세로에 보험료가 100만원 넘지 않은 수준에서 12%를 곱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 보험만 해도 이미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 외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거 싹 다 더해서 100만원 한도로 12%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내려오면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해서요. 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장점이 나이와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왼쪽 세로 보면 일반 의료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특정 의료비에 가로 열고 본인, 장애인, 자세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인데요. 거기 꽃표시 1번에 올해 여기에 난임수술비, 즉 임신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수술받고만 그러시는 분들 가로 열고 체외 수정시술비 포함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임신이 안 된다는 게 상당한 곤욕이고 그들에게는 슬픔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특정 의료비에 특별히 요 금액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표로 가시면 가운데 세로인데 공제 대상 지출액에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지급액은 치과, 한의원, 조산원까지 되는데 산후조리원은 안 됩니다. 외국에서 병원 가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치료 목적 의약품인데 한약을 포함하고 있죠. 단 건강 증진용 보약은 안 됩니다. 치료 목적 한약은 되는데 몸 좋아지는 보약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면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인데 얘는 고가기 때문에 임차만 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는 연간 50만원까지 가능하고 5번에 보청기 가능하고요. 6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세로 보시면 기준 초과 의료비 한도액이라고 해서 우리 기준 초과되는 것이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이면 기준 초과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의료비는 아시겠지만 한도가 없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 일반 의료비든 양가로 2번에 특정 의료비든 가운데 세로에 일단은 지급액에서 총급의 3%를 차감해야 하고요. 특정 의료비를 내려오더라도 만약 금방 배웠던 일반 의료비 지출액의 총급액의 3%가 채 0이다. 0이 안 된다. 즉 아직은 의료비를 많이 안 썼다. 총급액만큼 못 썼다. 3%만큼 못 썼다 하면 화살표 보시고 이 금액을 다시 한번 특정 의료비에서 차감해 주니까요. 결론적으로 일반 의료비든 특정 의료비든 뭐를 넘어야 한다? 자신의 총급액의 3%는 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밑에 예제에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는데요. 제가 케이스 2로 해드릴게요. 이 사람의 일반 의료비가 50만원이고 특정 의료비가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는 3천만원이니까 일반 의료비 50만원이 지금 특정 의료비 3천만원에 3%인 90만원 넘겨야 하는데 못 넘겼죠? 40만원이 부족하죠? 그러면 아직 3%가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얘가 일반에서만 차감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특정에서도 이 금액이 차감이 되죠. 특정 의료비 지출액은 70만원인데요. 70만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차감해가지고 마이너스 40을 해서 결론적으로 30만원만 특정 의료비도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마지막에 15% 곱해서 45,000원만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거죠. 반가로 3번에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제는 없고요. 본인은 가운데 세로에 있는 것처럼 가로에 있는 본인 대학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박사과정을 코스석을 마쳤는데요. 한 학기에 한 500만원씩 두 학기에 1000만원 나왔거든요. 이거 교육비 세액공제로 꽤 쏠쏠하게 돌려받았죠. 왜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본인만 나이 제한 없는 게 아니라요. 원래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도 가능하고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꽤 이게 쏠쏠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그라미 2번 취약전 아동, 그 다음에 얘는 보육시설 학원비 체육시설비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취약전 아동만 학원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초중고등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등이 3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요.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는 전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표시 1번 보시면 직계존속하고 생활수급자는 제외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2번에 학교 급식비,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그 다음에 이거 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할 때만 포함이 되고요.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중고등학생만 된다는 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학원비하고 참고서대는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5번 보시면 박스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15%를 곱하는 건 알겠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교육비 총액에서 학자금, 장학금, 비과세 받은 걸 빼주십니다. 왜 제가 아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한 2, 3년만 하더라도 코스속 다녀가지고 원래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등록금으로 나왔는데 우리 회계법인에서 이 사실을 안 대표이사가 자네 참 대단하구만. 어떻게 직장생활하면서 야간에 대학원도 다닐 수 있나라고 해서 600만원을 학자금 보조로 나왔다고 해요. 이건 거짓말인 거 알죠? 이런 일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내 돈으로 400 낸 거예요? 1000 낸 거예요? 내 돈으로 400 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 정산할 때도 의료비 공제, 그 교육비 공제도 1000만원 다 받지 마시고 비과세된 세금 안 낸 학자금하고 장학금을 뺀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6번 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연말 현재로는 기본의료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30일자로 와이프랑 이혼했다고 치죠. 그럼 항상 기말 현재로 가야 하니까 12월 31일 현재 우리 와이프는 내가 150만원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그녀가 전업주부여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녀가 9월 30일까지 나랑 같이 살 때 그때까지 내가 보험료 내주고 교육비 내주고 의료비 내주면 연말정산에서 내가 끌고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녀는 사랑만 가지고 떠났지 보험료를 가지고 떠나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반가로 4번으로 내려오면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올해 또 신설됐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온 건데요. 박스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미니멈 750을 넘지 않는 선에서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니까 한마디로 웬만한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은 한 달치 정도 그 세금은 돌려받는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꽃표시 1번 보니까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계산 문제가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가 해당되는 사람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옆 페이지 기부금 세액공제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 잠깐만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의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시면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부금 공제액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으로 빼주고 있고요. 1번 보시면 공제대상 기부금 중에서 3천만원까지는 15%고요. 3천만원을 넘게 기부하면 25%지만 현실적으로 기부를 연간 3,500을 넘게 하시는 경우가 매우 드무니까 15%만 정확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 또는 14%짜리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적용받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잡힌다는 뜻이죠. 꽃표시 1번 보면 여기서 공제대상 기부금이라 하면 법정기부금 전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내 금액 이제 올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도 한도내 금액 빼기 사업소득 금액, 즉 이분이 장사하시는 금액이라면 사업소득 금액 산정할 때 혹시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으시는 거고요. 꽃표시 2번에 종합소득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 더하기 14% 적용 금융소득 금액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박스의 양가로 2번을 구하라는 소리인데요. 아마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게 문제로는 안 나올 겁니다. 잘해봐야 이제 근로소득자가 나올 테니까 이 꽃표시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차 수준의 목적에서는 계산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꽃표시 3번 보시면 한도액인데 정치나 법정기부금은 그냥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정치나 지정기부금 빼고 30%,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없으면 30%, 종교단체가 있으면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 더하기 미니멈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한도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1번으로 내려오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 근로소득만 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 다 가능하고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가 되고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하고 우리사주는 본인 기부만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2번으로 내려오시면 기준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14% 세율 적용되는 금융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2번 내용의 기타세액공제죠. 기타세액공제는 보시다시피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왕이면 법인세에서 시험을 낼 테니까요. 우리 소득세만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양가로 이번에 재해손실세액공제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A와 B를 더하는데 A는 재해 발생을 현재 미부가 미납된 거에 곱하기 재해손실 비율, 그다음에 B는 종합소득 세액공제에서 우리 배당 기장세액공제 빼고 곱하기 종합소득분의 사업소득 금액 그리고 재해손실 비율 이렇게 두 개다. 그러니까 지난번 건 미부가 미납세 된 것도 되고 이번 것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A와 B는요. 그 다음에 한도액은 불타거나 사라진 재해손실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업자만 가능한 점을 빼면 우리 어차피 법인세와 유의할 만한 차이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배당세액공제는 반가로 1번 의미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을 배당소득에 합산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계산하고요. 산출세액에서 다시 밑에서 세액공제로 그로스업을 빼주는 제도인데 얘가 안타깝지만 한도에 걸립니다. 박스 보시면 배당세액공제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1번은 배당 가산액 즉 그로스업을 더한 금액이고 2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빼기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그 비교 산출세액이 일반 산출세액보다 작아야만 이 차액에는 한도가 나오는데 비교 산출세액이 일반 산출세액보다 커버리면 그냥 한도가 안 나오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도가
나오는 경우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거. 양가로 4번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50만원까지는 55% 50만원을 초과하면 27만 5천원에 그 다음에 30% 정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되는데 옆에 이제 꽃표시 1번에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한도가 있는데요. 총급여 5,500까지는 66만원, 5,500에서 7,000까지는 66에서 65만원, 63만원, 63에서 66만원이죠. 그 다음에 7천만원을 초과하면 마지막으로 50만원에서 63만원까지의 한도가 있는데 그냥 간편법으로 한도를 구하시려면 66만원, 그 다음에 63만원, 50만원이라고 간편법으로 얘기하나도 계산 문제 틀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146페이지로 오시면 우리 양가로 5번의 기장세액 공제죠. 얘는 간편장부 사업자가 기장할 때만 공제해주는 제도고요. 내용을 보시면 간편장부 사업자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이 경우에 기장세액 공제를 박스에 있는 것처럼 2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이번에 신설됐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 즉 면세사업자들이 발행해주는 거라서 실무에서 중요하진 않겠지만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고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2018년 말까지 발급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요. 화살표 보시면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만원이죠. 200원이죠. 200원까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일종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겠습니다. 나머지 주 1번부터 주 3번까지는 제가 옆에서 지금 구두로 설명드린 거니까 따로 뭐 제가 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간편장부 대상자하고 복식부기금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알죠? 아까 기장세액 공제는 간편장부 사업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기억해 보자는 건데요. 양가로 1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3억, 제조업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은 7,500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운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지금까지 주로 배워왔던 복식부기 의무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기장세액 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해봐야 세액 공제 없어요. 지금 배우시는 것은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는 이것마저 가산세가 없고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기장을 해야겠네요. 안 하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죠. 자, 149페이지의 3번 네모의 세액감면 아시겠지만 세액감면은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도 법인사업자는 중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150페이지의 근로장려세대도 수업 목적하고는 크게 관계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만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혹시나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절의 이론 요약을 마치고요. 우리 이제 잠깐만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페이지 151페이지네요. 151페이지의 문제 1번입니다. 1번 문제죠. 자, 다음은 주 S의 관리직에 근무하는 거주자평의 201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환급세액까지 구하라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문제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이 3,3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 공제 줬죠. (2,477만원) 그럼 바로 종속과표 나오네요. 918만원? 네, 918만원. 그러면 산출 나오네요. 50 몇만 원인데 55만원.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네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바로 그냥 근소세액공제 들어갈까요? 근소세액공제. 50만원까지 55%,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30%. 얼마 나와요? 290240. 결정세액 얼마 나오냐면 260560. 근데 지난 1년 동안 얼마 냈어요? 165만원 냈는데 기납부세액이 이게 독특하게도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네요. 그러면 1.1로 나누면 150만원 부담한 거고요. 이번 기회에 환급 받으시네요. 환급 얼마 받냐면 보시겠지만 123만원 돈 받나요? 123만 9,440원을 이번에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참고로 세액공제 중에서 뭐 자녀가 몇 명 있는지 그런 말도 없고요. 또는 이 사람이 지금 특별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합소득공제가 무려 2,400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별도의 표준세액공제 같은 건 구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볼까요?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인 것으로 전제하겠대요. 별도로 소득공제가 없나 보죠? 그러면 한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이거 이자네, 이자. 금융소득입니다. 자, 국내에서 받은 예금 이자가 2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인정배당, 외국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 원천주사 안 됐다고 돼 있죠? 뭐야 이거? 하얀돌 산업의 손익 분배 비율은 40%요. 출자 공동사업자. 오, 그래요? 2015년에 사업소득 금액은 3천만원. 요 B가 간만에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C 더하기 D가 간당간당하게 1900만원. 와, 이런 문제가 다 나왔네. 결론적으로 C만 종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종가되는 건 B하고 C.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요. 종합소득 금액이 곧 종합소득 과세표준인 것으로 전제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이게 다른 소득도 없고 하니까요. 이제 이걸로 끝이네요. 그럼 이게 1800만원으로 끝이고요. 우리 좀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과표로 1800만원 쓰고 산출세액 쓰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으로 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는 오히려 1800이 채 안 되는 문제여서 별로 수업 목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출자 공동사업자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600만원까지만 밖으로 빼고 14%, 그 다음에 1800에서 600만원 밖으로 빼고 기본 T. 두 번째는요, 1800에서 600만원도 빼보고 1200만원도 싹 다 빼보고 기본 T. 넌 어차피 없구나. 없죠? 그래서 곱할게. 밖으로 600만원 빼고 1200만원 빼가지고 둘 다 그냥 14%. 이게 최저세율 6%죠? 이렇게 하면 금액 얼마 나오냐면요. 1560.
이게 최저세율이다 보니까 워낙 세부담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 1800이 14%가 나오니까 이 금액이 2520. 그래서 정답은 둘 중에 큰 금액은 2520. 독특한 문제네요. 일단은 C 더하기 D가 2000이 안 넘어가는 문제 자체가 독특한 셈이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출자 공동사업자까지 있으니까 매우 상당히 독특한 문제가 됐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문제가 됐죠.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은 ABC의 격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이 사람의 귀속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자, 이 자료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거주자 갑의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의료비 지출액이 지금 가운데 나와 있죠. 이분은 지금 다른 곳은 근로소득 자료가 있군요.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아시겠지만 일반하고 특정으로 구해야죠. 일반하고 특정으로 구해서 다 구한 숫자의 15%를 구해야 하니까 일단은 일반, 특정으로 구분하십니다. 지출액이 나오겠죠? 여기도 지출액이 나오겠죠? 곱하기 총급여의 3%.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총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총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총급여부터 양가로 1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면 기본금리 성과금이 4,20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부에 의한 상여금인데 이게 2014년에 대한 성과금으로 실제 잉여금 처부는 2015년에 했으면 2015년으로 들고 오라고 그랬죠. 사택 무상 제공 안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격리부장이니까. 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뭐 어쩌라고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 맞아요. 일부는. 전혀 고민할 필요 없고요. 마에 보면 2015년 5월 2일에 사내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가 100만원. 결론적으로 5천만원. 5천만원에 3%니까 15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마 초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금액이. 자, 양가로 이번에 거주자 갑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내용 및 이들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은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 특정 의료비에 본인 들어가고요. 장애인 들어가고요. 65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임 수술비 들어가죠. 보니까 본인 아픈 게 50만원. 그 다음에 배우자 아픈 게 양도 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지만 이 규정 자체가 원래 소득을 보지 않으니까 배우자 아픈 건 안타깝지만 일반이죠. 장남 23세 나이 보지 않죠. 200만원 아팠으니까 장남도 그냥 일반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남 장애인이네요. 집안에 우환이 있군요. 그 다음에 부친은 75세인데 부친 9월 10일 날 사망했지만 사망일 전일 현황으로 보셔야 하니까 250만원. 결론적으로 특정이 700만원 나오네요. 일반은 3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700만원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뭐 다른 전제 없나요? 다른 전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850만원이죠? 850만원에 15% 곱하면 물어봤던 의료비 세액공제 물어봤으니까 127만 5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풀어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가 아니라 8번 문제. 이 8번 문제 이런 건 상당히 길고 복잡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한번 풀어봐야죠. 왜냐하면 종합소득 결정세까지 물어본 이제 아주 가장 긴 소득세에서 1차 수준의 종합문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당히 길 겁니다, 이거.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금융소득 자료에 가에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현금 배당 일단부터 이거부터 해야지. 이자 크로스업 안 되는 거, 고배당, 그 다음에 크로스업 되는 거, 그 다음에 C 더하기 T 더해서 2천만원 넘어간다면 플러스 미니멈으로 해서 고배당하고 크로스업 되는 거하고 2천만원 초과되는 거에 11%. 자, 가에 보면 비상장법인 내국법인의 현금 배당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아무 전제 없으면 여기 2천만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전입으로 지급받은 무상조 액면총액이 1,000만원에 해당되죠. 크로스업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외국법인의 현금 배당은 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국내 은행 예금이자는 1,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공익신탁의 이익은 어차피 과세되지 않으니까 날아가죠.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이거부터 마무리하자. 그러면 C 더하기 D가 지금 4,500이구만. 4,500이니까 올 종가되고요. 지금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2,500만원이고 여기에 2천만원 들어가니까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의 11%는 220만원이 더 업이 돼서 결론적으로 4,720만원이네요. 금융소득 금액은 4,720만원. 여기에다가 사업소득 금액을 1,000만원을 더하니까 우리 회사의 우리의 종소금액은 5,720이 되죠. 맞죠? 여기서 종소공제가 400이래요. 빼기 종소공제가 400이니까 우리는 종소과세표준이 5,320만원까지 나옵니다. 5,320만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1. 산출세 구하셔야하는데요. 맥시멈으로 가는 거죠. A는 2천만원까지 모두 빼요. 고배당이 없어요. 고배당 있으면 헷갈릴까봐 개정세법 29번에 넣어놨다니까요. 개정세법 29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여기까지 14% 더하기 5,320이 2천만원 빼가고 남은 거에 15% 빼기 누진공제 1.08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금액이 670만원. B는 아시겠지만 모든 걸 밖으로 뺍니다. 이게 지금 혹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었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다행히도 아니네요. 이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면 여기는 또 25%인데 다행히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아니니까 그냥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쑥 빼봅니다. 4,500만원 14%. 자, 그리고 그냥 일반 사업소득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소득공제가 400만원. 이거에 600밖에 안 되니까 최저세율 6%. 그럼 이건 또 얼마 나옵니까? 이거는 666만원 나오는군요. 간발의 차이로 산출세액은 670만원 나옵니다. 간발의 차이로. 자,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 한도 얼마까지 나와요? 4만원밖에 안 나오죠. 자, 계속 문제를 풀 건데요. 우리 문제에서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이 문제에서 바로 산출세액에서 이제 공제세액, 세액 공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 중에서 1, 가장 중요한 게 배당세액 공제죠. 배당세액 공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멈으로 가셔야 하는데 미니멈. 자, 일단은 아까 그로스업 해준 금액이 220만원이고 안타깝지만 A와 B의 차액이 지금 4만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한도는 4만원밖에 안 됩니다. 4만원이 그냥 한대요. 4만원이 한도. 문제에서 지금 결정세액 빼라고 했으니까 요 4만원 빼준 다음에 별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표준세액 공제로 덤벼듭시다. 자, 월급쟁이들은 12만원인데 이 사람은 7만원밖에 안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1만원을 빼주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은요. 아까 구해놨던 670만원에서 금방 구한
11만원을 빼니까 659만원이 결정세액으로 나오는 상당히 긴 문제네요. 이거 상당히 긴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솔직히 뭐라고 해야지? 종합문제라고 해야 하나? 1차 수준의 종합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받자마자 좀 풀지 말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풀지 말지를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푸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지금 푼 거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고요. 2011년 기출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 가보시죠. (11번) 문제.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 50세 남성이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5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의 2015년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오른 것을 물어봤네요. 단 근로소득공제는 55만원이라고 그냥 이 사람을 가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다른 게 복잡하니까요. 자, 1번부터 보면 총급여가 지금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와 있는데 부양가족이 부친부터 해서 쭉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이 문제의 경우 그러면 한번 지금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종소공제. 종소공제 별거 있나요?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 다음에 2. 연금. 3. 특별공제. 4. 조특법상 신용카드 등 공제. 출제 가능성은 1차에서 낮지만 계산문제로는 특별공제에 다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그냥 사회보험하고 주택자금 있죠. 그 다음에 기부 추가공제에도 경, 장, 부, 한부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총급여가 일단 5천만원이래요. 총급여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부친이 일단 75세, 본인 들어가고 부친 들어가고 배우자 소득이 없죠. 배우자 들어가고 장남 들어가고 차남 들어가고 장녀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친이 지금 75세니까 결론적으로 5인 가족에 150만원 들어가고 경로우대자 1명 100만원 들어가서 750에서 850. 일단은 인적공제는 850.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양가로 3번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대역인데요. 각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각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가 300만원. 여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340만원. 요거. 그 다음에 다 해보면 장녀의 질병치료비, 의료비. 자, 의료비. 일반하고 특정하고 장녀는 장애인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 내 총급여가 아까 5천이었나요? 5천에 3% 250만원. 그 다음에 배우자의 성형수술비 안되죠? 그 다음에 부친의 장애인 보청기 구입비. 부친이 아까 나이가 충분히 넘었죠? 이거는 특정. 얼마냐면 장애인 보청기가 80만원. 자, 그 다음에 장남의 대학교 수업료, 대학교 장남 19세. (900만원) 한도인데 어차피 1000만원 그럼 9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배우자의 영어학원 납입비는 안되고요. 양가로 4번에 다 만족했고 증빙자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150만원, 250만원, 330만원? 330만원에 15% 얼마 나와요? 49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900만원에 135만원? 135만원? 얼마 나와요? 135만원 맞나요? 네, 맞죠? 135만원. 그 다음에 자녀. 보면 자녀가 장남하고 차남하고 장녀 있는데요. 장남하고 차녀까지만 인정받고 2명이니까 30만원.
그러면 얼추 끝난 것 같은데요. 이게 64만원이니까 1490만원 나오고, 더하시면 얘는 49만 5천원, 135만원, 30만원 하니까 160 얼마에다가 얼마 나오나요? 이게 싹 다 더하면 이게 269만 5천원? 왜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줬으니까 문제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기가 애매할까봐 얘 55만원 준 것까지 합산하시면 우리 보기 1번에 해당하는 269만 5천원까지 해서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죠. 이번 챕터는 기본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 너무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뒤에 문제가 더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